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민 의원입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이 강의에 초청해 주신 이 사회적경제대학원의 정홍규 신부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신부님들, 교수님들 감사드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내려와서 어머니 찾아뵙고 오늘 대구의 언론인들을 좀 같은 자리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지난 10월 24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지난 3주일 동안 정말 온 나라를 뒤흔든 이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또 대구의 의원으로서 지금 대구 경북 시도민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수치심, 부끄러움, 실망감, 또 배신감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 제가 강의 끝나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어떤 질문이라도 정치든 정치가 아닌 질문이든 어떤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준비된 강의를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대학원이 우리 대구 가톨릭 대학에 생긴 것 자체를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20대 국회인데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가 사실 야당보다 제가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사회경제가 뭔지 아마 정확하게 모르시는 학생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만 오늘 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그 사회적 경제라는 말 자체 좁은 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 민주국가이면서 공화국인 이 나라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외국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사회적 경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좋은 회사,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역의 공동체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이웃과 주민들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유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언젠가는 이 사회적 경제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고 제가 발의한 법안은 19대에서 안타깝게도 제가 속한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20대에 그 법안을 제가 또 발의를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정의당에서도 사회적 경제 법안에 대해서 19대에 이어서 20대에서 계속 발의하고 관심을 여야 모든 정당이 갖고 있는 법안입니다. 제가 국회에는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재경위, 정무위, 또 국방위를 오래 하고 외통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는데 저희들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내일 저희들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있고 제 희망컨대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꼭 통과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 하나의 경제로 우리 법으로 인정을 하고 또 도와드리는 그런 날이 빨리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신부님 혼자 박수 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여러분 통학하시면서 지금 그 안심 하양간에 지하철 연장 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예산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구 경기에 들어가면 전부 다 여러분 제 지역구입니다. 동호지구, 유라지구, 팔공산, 파계사, 초래사, 초래봉 그 전부 다 금호강 건너 오른쪽에는 가면서 오른쪽에는 다 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 뭐 소개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는 제 지역구에서 동구에서 이 변두리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회적 경제를 우리 대구에서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동구의 유라지구, 동호지구 이쪽에 그 안심 반야울 지역의 젊은이들이 무슨 장애인 커피숍을 하든 또 뭐 무슨 유기농 야채 등을 파는 작은 슈퍼를 하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동구에서 사회적 경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우리 동구에서 일부 성공적인 사회적 경제는 예컨대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 여러분 아이쿱이라는 생활협동조합이 있고요. 서울에도 가면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는데 서울이나 호남 쪽에서도 우리 동구에 대구 동구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좀 드리고 그러고 제가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을 민주공화국과 사회적 경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 머리에 그래도 몇 가지는 좀 남아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민주공화국 중에 공화국입니다. 공화국과 사회적 경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도대체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민주공화국 해방 이후에 또 건국 이후에 1948년에 재헌헌법이 정해지기 전부터 1919년에 3.1운동 또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의 임시헌장이 있었고요.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으로 발전을 하고 그게 48년 대한민국 재헌헌법이 되는 건데 그 헌법에서부터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헌법을 기초한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서 민주공화국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민주공화국이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도 민주공화국을 100%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1987년에 6월 항쟁을 거쳐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때는 독재하고 싸우는 그 대립되는 저항하는 그 철학과 개념으로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했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을 파괴한 건데 87년 헌법을 만들 때는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독재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민주공화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고 헌법이 유린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과 대통령 가까운 민간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당연히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제까지 있어왔던 모든 그런 부패 기득권 세력이 지배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그런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망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번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약 이런 사건을 겪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그런 민주공화국하고 거리가 먼 그런 나라로 계속 남아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더 나중에 후손들한테도 이거는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앙샹 레짐이라고 구체제, 구시대 이거를 끝내는 계기로 이번 사건을 100%, 200%꼭 우리가 교훈을 얻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파괴 사태 이후에 저는 제일 절실한 게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 혁명이다. 이 정치 혁명은 여러분들 손으로, 주권자인 여러분들 손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번 혁명에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저 정치 혁명을 완수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저는 감히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저희들 이 시대의 정치인들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주공화국 중에 공화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화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도 어릴 때부터 이 대한민국 헌법을 계속 읽어왔지만 헌법 1조 1항에 있는 우리 헌법 전체를 통틀어서 이 공화라는 말은 1조 1항에 한 번 딱 나옵니다. 정의라는 말은 헌법 전문에 한 번 딱 나오고, 권력이라는 말도 1조에 한 번, 1조 2항에 하나 딱 나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책임과 의무와 평등과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 군데 수십 번씩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이 공화라는 말에 대해서는 헌법 1조 1항에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 하나만 딱 나옵니다. 이 공화라는 게 뭐냐? 여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선입관이냐면 예컨대 이승만 정권을 퇴진을 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망명을 하고 그리고 들어선 장면 내가 그 이후에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했는데 그 군사 쿠데타로 들어온 박정희 정권이 만든 정당이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이 공화란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구시대 군사 독재 시대의 무슨 명칭같이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공화란 말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심오한 그런 말입니다. 오래전에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 공화라는 것은 그냥 리퍼블릭이라는 것은 저 레스푸블리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저거는 인민의 것, 인민의 일, 인민의 것, 공공의 것, 주권자의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나라라고 그럴 때 우리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뜻이 그게 바로 공화국입니다. 이 공화국과 바로 이 공화국에 대해서 가장 좀 냉소적이고 혐오스럽게 만드는 게 지금의 사태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거는 주권자인 우리나라, 우리의 나라인데 우리의 나라를 함부로 당신들이 부패 기득권 세력이 당신들이 함부로 지배하지 않았느냐.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 제목이 당신들의 천국인데 마치 우리의 천국이 아닌 당신들이 천국같이 하지 않았느냐라는 데서 지금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여기에는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민주공화국에서 민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의 대표를,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우리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권한을 대리해서 정부를 구성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를 구성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한 게 이제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 안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고요. 선거를 통해서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대리인을 민주주의에서 선출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똑바로 하도록 온갖 헌법과 법률에 규정을 뒀는데,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상권 분립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투표권과 선거와 이런 제도적 장치들인데, 공화라는 것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치가, 공화국에서 제일 핵심적인 가치가 공공의 선, 공공선, 정의, 공정, 자유, 평등, 법치, 시민의 덕성,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신부님들이, 저는 카톨릭 신자는 아닙니다만 신부님들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계산성당에서 작년 가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대구가 개혁의 중심이 되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 안에 이 공화국의 특성에 대해서 많은 훌륭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공공의 선, 정의, 공정, 자유, 평등, 법치, 시민의 덕성, 요 핵심 가치들이 공화국의 핵심 가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한민국 헌법을 읽는데 30분,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꼭 읽어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저런 가치들입니다. 그러면 공공선을 추구하고, 다시 아까 돌아갔어요. 공공선을 추구하고 정의, 공정, 자유, 평등, 법치, 시민의 덕성, 이런 핵심 가치들을 추구하는 공화국에서 이 사회적 경제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뒤에 카렌더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캐피탈이 근본이 되는 사회. 자본주의, 시장경제, 마켓 이코노미,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물 교환을 하면서 경제가 커나가는 게, 그런 시스템이, 제도가 시장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거는 독일에서 제일 먼저 가장 발달한 건데요. 소셜, 사회적, 소셜 마켓 이코노미라는 겁니다. 독일에는 경제체제 자체가 시장경제를 하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겠다라는 입장에서, 그냥 미국이나 영국식의 그런 고전적인 시장경제, 고전적인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이어서, 독일 사람들이 주로 저걸 하는데요. 저 사람들은 저걸 위해서 예컨대 회사를 하더라도 회사의 이사회에 근로자들 대표를 참여시키고, 채권자 은행 대표도 참여시키고, 특히 근로자들 대표를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공동 의사결정을 하면서, co-determin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공동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회 전체가 영민식의 어떤 그런 아주 자유방임적인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흘러가지 않도록 독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고안을 해가지고, 주로 유럽에서 많이 그 전통을 볼 수 있는 게 사회적 시장 경제입니다. 저거는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다른 하나의 어떤 경제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냐, 또 사회민주주의가 뭐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라는 거는, 사회적 경제, 저거를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이야기를 하고, 신부님들도 만나고, 또 사회적 경제 직접 하시는 분들을, 전국의 분들을 만나고, 딴 데 현장에도 가보고,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저게 필요하다. 우리도 그냥 주식회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회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협동조합도 필요하고, 사회적 기업도 필요하고, 마을기업도 필요하고, 농어촌 공동체 회사도 필요하고, 자활기업도 필요하고, 이런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미 있던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이고, 농협은 당연히 사회적 경제에 여야 되는데, 농협이 마치 재벌들 흉내를 내고 재벌 민간 대기업들 같이 그렇게 이렇게 처신하는 그런 부분들, 또 신용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의 본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마치 그냥 일반 금융회사 같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경제도 전체 자본주의 한국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면 전체 경제가 100이라면 그 중에 일부라도 단순히 일주 일표의 원칙으로 돈만 벌면 되는 그런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자는 그런 거를 우리 경제 안에도 도입하고 허용하자는 차원에서 저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건데 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저희 동료 선배 국회의원들이 저보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했으니까 저 사람은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이 저나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저게 아마 이름이 잘못돼서 저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하고 지지하고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저 사람은 사회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이 인식, 편견 이런 게 우리 여의도 국회 안에도 많아가지고 아직도 저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재벌 대기업들이 만든 게 정경련이고요. 정경련이 만든 연구소가 한국경제연구원이고 또 재벌들이 돈을 낸 자유기업원이라는 데가 있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어쩌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재벌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한국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 진정한 시장 경제가 아니라 그냥 재벌들이 아주 큰 경제력을 가지고 독점력을 가지고 시장을 지배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진 그런 짜여진 그런 시스템일 뿐이다.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과 독립 중소기업, 중견기업들과 새로 만드는 창업기업들과 벤처기업들과 이런 작고 큰 여러 가지 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을 해나가는 게 진정한 시장 경제인데 지금 한국 경제는 그것도 아닐 뿐 아니라 지금 재벌이 지배하는 저런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싹이 겨우 트기 시작하는 건데 싹도 틔우지 못하고 약간 질식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봄에 저희 당의 공천 심사를 받으러 왔더니 저보고 당의 정체성이 안 맞다라고 시비를 걸길래 제가 이 당에 온 지가 16년, 17년째인데 제가 왜 정체성이 안 맞냐 무슨 소리냐. 저는 주류 경제학을 공부하고 진정한 시장 경제를 추구를 하고 우리 보수가 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사회적 경제도 우리나라에 돈만 일주 일표의 원리에 따라서 돈만 버는 주식회사도 그것도 잘 돼야 되지만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도 저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이제 시비를 이제 거는 겁니다. 저도 사회적 경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말 때문에 이제 그런 시비를 늘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사회적이라는 저 말에 우리나라의 이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대치하면서 걸핏하면 사회주의자 이러면 빨갱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걸 가지고 이 사회적 경제를 오해하는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FC 바르셀로나라고 풋볼 클럽이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인 걸 아십니까? 네, FC 바르셀로나 협동조합이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선키스트 오렌지 따가지고 주스 말고 우리도 선키스트 주스 마시잖아요. 선키스트도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프레스라는 AP통신도 협동조합입니다. 영국에 가면 빅소사이어티 이래가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동과 연대, 노동의 가치, 사람의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지역 공동체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뭔가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렇지만 그 근본은 돈을 벌어들여 가지고 돈을 재분배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그게 전부 사회적 경제인데 그런 데 대해서 자본주의의 원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또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저걸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협동조합 활동이나 사회적 개혁 활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회주의라고 뭔가 이렇게 덧칠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직 지금 현재 아직 우리 수준입니다. 그 인식에 대해서 그 인식을 이제 부수고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일자리, 복지, 공동체의 어떤 연대, 이웃 간의 사랑, 우정 이런 데 대해서 기여를 하려면 이 사회적 경제가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들이 어떤 거냐.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 예컨대 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이 있다.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근로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걸 분배하면서 그걸 꾸려 나가보자. 따뜻한 일자리, 꼭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보자. 사회적 경제는 무슨 업종이나 분야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뭘 해도 됩니다. 치과를 해도 되고 신용협동조합을 해도 되고 보육원을 해도 되고 뭐 어린이 뭐 봐주는 것 관련된 뭐 어른들 돌봐드리는 돌봄 서비스를 해도 뭘 해도 뭐 도시락을 만들어도 되고 뭘 해도 됩니다. 따뜻한 일자리 만들자. 사람과 노동의 가치 그 안에서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자. 협력과 연대의 가치.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가장 저희들 동구가 대구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 제일 못 사는 동네 중에 제일 서민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회경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지역 공동체의 복원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신과 의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핵심이 돼야 되고 저게 잘 돼야지 저게 성공을 해야지 우리 사회적 경제를 비난하고 이렇게 가로막으려는 그런 분들한테 봐라 이런 것도 잘 된다. 꼭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만 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기업들도 이런 조직들도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는 거기는 농협이나 축협 같은 것도 기존에 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 비리, 부패가 있고 선거 때마다 그런 게 있고 하지만 당신들이 처음부터 협동조합을 시작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과 그걸 또 넘어서서 돈을 벌여가지고 이런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그런 협동조합을 하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떼고 아예 그냥 주식회사로 나가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 압력이 저는 작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법에는 농협도 들어있고 신용협동조합도 들어있고 일부 농협 단위조합과 일부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아직은 대부분이 그냥 돈벌이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그냥 그런 경제적인 이익 추구만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우리가 협동조합 아니었느냐. 협동조합은 누가 얼마를 출자했느냐에 무관하게 1인 1표의 원칙으로 협동과 연대, 노동의 가치, 따뜻한 일자리를 만들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기여를 하는 이런 취지로 돌아오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합장님들, 그런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님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본법이 통과되면 저는 우리나라에도 아주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거는 그대로 가라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공장을 국내에서만 짓지 않고 해외 열심히 짓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하라 이겁니다. 시장경제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경제의 영역, 자본주의 영역, 주식회사의 영역 거기에서 돈벌이를 하든 제조업체든 서비스업체든 금융업이든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하라 이겁니다. 그분들이 만드는 일자리, 그분들이 창출해내는 부, 이윤 이런 게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분들은 잘하되 사회적 경제를 하겠다는 분들,
사회적 경제로 뭔가 의미 있는 노동을 하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공동체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분들을 막지는 말자. 오히려 정부가 좀 도와드리자. 그렇게 지금 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뭐라 그럴까요? 양심적으로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모순을 느끼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방촌시장이 있는데 방촌시장에 가면 불로시장에 가면 반야울시장에 가면 나무를 뜯어서 파는 아주머니 할머니들 예? 구루마에 이렇게 구루마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리어카에다가 그걸 갖고 난전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안 받고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생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방촌시장에 반찬을 파는 그 여자 사장님 이런 분들 다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생선가게. 근데 문제는 사회적 경제 여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고민이 드느냐 하면 야 국민 세금으로 도시락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다가 뭐 지원을 해줬다. 마을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줬다. 이러면 저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은 국민 세금으로 10년간 예? 1년에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근데 똑같이 도시락을 만들어 팔거나 김밥을 만들어 팔거나 열심히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바로 그 옆집은 사회적 경제가 아니어서 그분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 여기에서 고민이 저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 세금을 넣을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같은 걸 해가지고 임금 보조를 받거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몇 년 하다가 그걸 해먹고 이제 먹고 어디 달아나는 거 도망가는 거 비슷한 그런 나쁜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걸 도덕적 해이, 모럴 해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성공을 하느냐. 그게 한 가지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잠깐만요. 경계할 점들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저는 저거를 해결하는 한 가지 큰 방법은 사회적 경제에서 협동조합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협동조합을 예컨대 뭐 보육 협동조합 한다. 우리끼리 동네에 모여서 그 무슨 그냥 민간 어린이집 보내려고 그러니까 좀 덜 안심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시간을 내서 예컨대 돌아가면서 보자 이래가지고 뭐 작은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다 이러면 그 협동조합이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에는 정부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잘하고 아이디어를 잘 내고 하는 방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몇 년 만에 망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이 초반에 나오더라도 끊어지더라도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이거는 아마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창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를 하는 게 이제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발전을 시키느냐. 이게 하나 큰 숙제고요. 두 번째는 저도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만 저는 저희 지역에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도 제가 표 달라고 구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전 찍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고 민주당 맨날 선거 때는 찍고 이런데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이 자체를 성공을 시키려면 저든 민주당이든 정치인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리는 정치인들은 법을 만들어 드리고 이걸 잘 디자인해서 도와드리겠다. 그렇지만 제가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풀뿌리에서 이제 겨우 이제 싹이 틀라는 이 사회적 경제를 정치적으로 선거 때 무슨 동원을 하거나 표 찍어달라고 하는 조직으로 사용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가면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출신 시장, 구청장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야당분들 만나도 당신들도 사회적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이거 자체가 정권에 관계없이 여야가 바뀌어도 우리는 도와드릴 거 도와주고 지원체계 정부에서 딱 만들고 그러고는 손 떼야 되고 그 지원도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해이가 없이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가 안 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그 다음에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각 부처별로 칸막이 쳐놔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거라 이러면서 하고 있는 사이에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이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은 없는 사이에 정치적 오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경제는 정치적 오염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도덕적 해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하나 소개를 꼭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에코노미나 시빌의 이 자만이 부르니 라는 이태리 경제학자들인데요. 이 그냥 에코노미와 시빌레는 시민경제인데요. 그만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다가 21세기 시민경제학이 탄생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공화국의 공화라는 말이 여러분 마키아벨리를 뭐 군주론 써서 상당히 뭐 좀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이 인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마키아벨리가 쓴 다른 책을 보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그 당시에 군주한테 헌상을 하려고 쓴 그냥 책이고요. 마키아벨리가 죽고 나서 출간이 된 책이고요. 실제 그 사람이 이 저자는 이 아주 그 메인 기여는 로마서 원고라는 건데요. 마키아벨리가 진짜 유명한 공화주의자입니다. 이태리에서 공화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태리 경제학자들은 이 시민경제학이라는 데 해서 이게 사회경제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사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치들 뭐 사람과 사람과의 우정이나 신뢰나 이런 사회적 가치들입니다. 그게 이 저자들은 관계 우리가 뭐 사치제 뭐 재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분들은 관계자라 그러는데 이분들은 이태리의 행복한 시민경제가 부유한 미국이나 영국의 그런 정치경제보다 자기들은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의 이 정신, 철학, 시민경제 철학 저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회적 경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저 책 한번 꼭 빌려서 보시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사회적 경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이게 저는 좀 제대로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복지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복지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돈이 많으면 국가가 그거 해결 다 해주면 좋지만 국가가 그거 해결 다 못 해줍니다. 제가 작년에 중부담 충북제로 가자 뭐 이랬다가 혼이 좀 났습니다만 국가가 세금으로 그 일을 다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안에서 국가의 손길이 안 닿는 또 우리 뭐 교회의 손길이 안 닿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만약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거죠. 또 일자리도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대부분 일자리가 시장 경제, 시장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저 사회적 경제에서 시장 경제하고는 그 추구하는 가치, 작동하는 원리가 다른 사회적 경제에서 일자리가 나와서 그 일자리가 젊은 사람들 일자리 청년 실업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카이스트에 가서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창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고
교사 시험을 보고 이렇게 대기업에 가고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만은 정부가 뭔가 이렇게 그런 생태계를 잘 만들어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새로 창업을 해서 제가 여기도 들어오니까 뭐 스타트업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던데 젊은 여러분들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노하우로 그런 걸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해보겠다. 내가 창업에서 부자가 되보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아주 그 야심을 가지고 하는 거 저는 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 여러분 중에 일부라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저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뭐지? 사회적 경제 진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사회적 기업 현장,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하는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시면 다른 도시에 서울에서 뭐 성북구나 서대문구 이런 데서 하는 데도 가보시고 저 전남 구례에 하는 아이컵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뭐지? 이 사람들은 왜 작동 원리가 다르지? 그냥 주식회사, 자본주의 주식회사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런 걸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회적 경제를 진짜 성공시키는 그런 분들이 나오면 그건 정말 우리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스스로 천민자본주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할 정도로 재벌이 지배하고 탐욕하고 뒷돈 정치 권력하고 뒷돈 주고받으면서 법 만들고 세금 깎고 온갖 규제 피하고 이런 식의 경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닌 새로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그런 경제를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강의니까요.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중에 공화의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 공공의 선 이런 건데 그걸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절대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역사적으로 진화를 쭉 해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이 안에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병, 문제 이런 걸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새로운 그걸 자꾸 보완해 나가는 그런 한 가지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저 이야기는 여기에서 줄이고요.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꼭 좀 이렇게 남겨두고 싶은 이 생각은 여러분들 저는 이 헌법을 이렇게 이게 헌법을 왜 찢어가 다니냐 하면요. 헌법만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출판사들은 아직 책을 안 만들어서 뭐 검색을 해보면 헌법이 금방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나눠주는 책 중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헌법만 이렇게 찢어서 다닙니다만 저 나중에 아마 정치 그만두고 출판사면 헌법 책 만들어서 팔라고. 미국 가면요. 제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미국 가면 헌법이 8불인데 8불이면 10,000원이 안 되는데요. 헌법이 굉장히 예쁜 포장지와 예쁜 책으로 만들어서 헌법, 우리 같으면 지금 헌법, 그 다음에 재헌헌법 이런 걸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얇은 문고판 같은 소책자로 서점에 가면 서점에 제일 잘 보이는 진열대에 미국은 헌법을 딱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번에 헌법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은 절감하게 된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헌법 중에 공화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화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화주의 뭐지? 그냥 말로만 듣고 리퍼블릭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말로만 듣고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계기로 그 공화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보고 공화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꽃을 피우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손들을 예. 주시면 안경 쓴 학생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 영상정보 외국학번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고 지지하는 위원님 강의를 듣고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강의 주제와 크게 연관은 없는데 의원님의 언론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보수 집권 아래 언론들을 살펴보면 MBC 탄압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정현 당대표가 홍보수 시절에 세월호 관련 KBS 보도 개입한 문제까지 언론 자유에 적극적이었던 참여정부 때와 비교 정부의 지나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위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한 질문을 하세요?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를 하니까 언론하고 매일 접합니다. 매일 접하고 저희들 정치인들한테는 언론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죠. 근데 저는 참여정부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지금 정부를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언론 영상 정보 학부입니까? 맞습니까? 예.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이라고 또 학생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치 권력이 이 언론에 대해서는 정말 손을 떼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언론이 영국 BBC나 일본 NHK나 같은 그런 공영방송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00% 순수한 공영방송 없습니다. KBS 채널이 더 있잖아요. 광고 들어가는 채널이 있잖아요. 광고 들어가는 채널이 있으면 그거는 100%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0% 공영방송을 차라리 하나 따로 만들면 나머지 상업 광고로 돈을 벌어서 영위되는 모든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손을 떼야 되고요. 공영방송에 대해서 당연히 그 지배구조의 독립성이나 이런 거를 허용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4년도 넘었는데요. 그때 특정 언론사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MBC가 파업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노조의 파업은 불법적인 파업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유는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이 방송, 특히 방송이 정권이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사장과 고위 임원들이 다 바뀌면서 거기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기사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언론답게 그래 못 쓰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언론을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게 자기한테 꼭 좋은 것 같아도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력은 언론하고 다 거리를 두고 언론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냥 말로 쉽게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KBS나 MBC 문제에 대해서 다음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선진국에서 하듯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도 바꿔야 되고요. 그 회사들의 지배구조라는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나머지 신문들은 진보적인 신문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보수적인 신문은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다. 신문에 대해서 정부가 뒤에서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야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정부가 권력의 칼을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그런 거 통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 하려면 바꿔야 되고요. 한 가지 얘가 이명박 정부 때 종편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 바꿔가지고 종편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까? 종편 허용을 해주면 그게 무슨 보수 정권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누가 제일 열심히 보도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제가 그 권력이 그렇게 언론에 대해서 함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공영방송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데 대한 정부 권력의 이 통제 이게 제일 심했거든요.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바꾸고 지배구조를 바꾸어서 그게 법이 지배구조라는 결국 사장 이사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권력이 손을 떼는 게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권력 본인한테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예, 손들어 예, 주시고. 예. 검은 잠바 입으신 분. 예, 예. 저는 그 혁신도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아, 예.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고 자기 후보다 이렇게 듭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언론과 관련해서는 저 관점에서는 언론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통제되지 않는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렇다고 이게 권력이 개입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언론의 미패도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적 경제 이야기하면서 아주 뭐 따뜻한 보수, 아주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그에 대한 폐해를 보완하고 뭐 공화제로 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이 참 잘 돼 있다 이런 생각 같는데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했던 거하고는 어떻게 그런 내용인지 그거하고 좀 정치적 오염,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그게 계속적 항구적으로 이제 계속되기 위해서 뭐 어떤 예. 이윤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건가, 예. 그걸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뭐 잠깐 뭐 운동처럼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좀 예. 관심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혁신도시에 사시는 분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고맙고 예,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언론의 통제되지 않은 권력 스스로의 권력 남용 그래서 피해를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 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지만 그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정치 권력이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시정을 요구하고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래서 오보를 쓰거나 누구를 피해를 주려고 일부러 뭐 기사를 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거나 간에 그 피해가 강력하게 구제되도록 하는 장치가 활발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옛날보다는 더 좋아졌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아주 쉽게 하고 우리 법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결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잘한 이 언론사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쉽게 못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더라도 그냥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의 시민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박원순 시장하고 어떻게 되나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단체 장이든 정치인이든 저는 제가 정치적 오염을 경계한다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법을 만들면서 저도 어디 가서 제가 절대 저를 찍지 않는 우리 동구의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찍어달라는 소리 한 번은 안 하고 그분들한테 가면 사회적 경제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현장을 보러 가는 거죠. 정치인들이 현장을 봐야 되니까요. 다만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가는 보조금의 상당수가 중앙정부의 국고에서 나옵니다. 서울시가 거기에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조직이 무슨 그게 우리 무슨 정당의 지역구 조직도 아니고요. 그렇게 오염을 시키는 거는 그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건 좀 피해가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게 필요하면 지금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에 통과된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정치적 중립 그거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지금 넣을지 말지 조금 논의 중인데요. 제가 대표 발의한 거는 거기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부분은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되고, 사회경제를 또 하시는 분들은 의식이 남다릅니다. 사회경제를 그 어디 가서 그냥 쉽게 돈벌이해서 돈 벌면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그냥 다 써버리면 되는 이런 게 보통 우리 생각인데, 사회경제를 진짜 어렵게 고생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분들이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가치 그걸 보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오염에 대해서도 스스로 좀 자정 기능도 있을 수 있다라고 기대합니다. 예, 질문을 두 개만 더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질문에 답변하시는 유성님 의원하고 짜고 치는 거돌이 아닙니다. 먼저 사전 질문이 노출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우리 저기 두 번째.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16학번인 강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님은 이제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기존의 보수와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정치적인 길을 걸어오셨고, 또 직접 말씀하셨듯이 합리적 보수 또는 따뜻한 보수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아는 보수 정치인들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평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게 좀 어쨌든 이 새누리당이라는 정당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보수인데, 그럼에도 계속 이제 새누리당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 새누리당은 좀 특히 이제 청년층한테 인기도 많이 없고, 지금 또 이 사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에 오히려 안 계셨으면은 좀 비판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더민주나 국민의당에서도 영입 제한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무소속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독자적인 세력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혹시 모르는 새누리당의 그 매력이 있다면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정중하게 하시면서도 아프게 저희가 40대 초반에 제가 그 전에 직장에 있다가요, 13년 있다가 41살, 42살 이때 이제 당시 한나라당 예의를 시작을 왔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성격이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국가 안보 문제는 저는 누구보다도 보수적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학생들도 되게 싫어하는 사드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기도 전에 제가 한 4년 전부터 사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국가 안보는 정말 정통 보수입니다. 여러분 김용갑 의원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보다 제가 더 보수적입니다. 국가 안보는. 그런데 저는 경제, 교육, 노동, 복지, 주택, 의료 이런 부분은 저는 진보라고 스스로 주장하시는 분들로부터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빌리고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뭐 비정규직 문제, 빈곤의 문제, 겪고 있는 뭐 예컨대 구의역 김모군 사고 같은 거요, 송파 세모녀 사고 같은 거, 이런 거를 새누리당이 부자, 재벌, 기득권 이 사람들 이익만 대변하면서 그쪽만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다라고 옹호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새누리당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젊을 때 제 발로 들어갔던 우리나라 유일의 보수당이 망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원치 않고,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보수당이 망하는 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새누리당 모습, 특히 이 국정농단 사태를 겪고 난 이후의 모습이 워낙 비참해서 제가 뭐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보수의 가치가 뭐냐. 보수는 옛날에는 미국하고 친했습니다. 한미동맹 중시하고요. 반공했습니다. 공산주의예요. 반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자유시장 경제라고 그 정도였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그 정도, 옛날 보수는. 저는 그건 낡은 보수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대에 절대 안 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수의 가치가 뭐, 보수는 지키는 건데요.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매일 제가 왜 정치를 하느냐 물으면 묻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빈도로 내가 보수당이라면 보수의 가치가 정말 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저는 뭐 너무나 평범한 답변이 될지 몰라도 보수의 가치는 저는 헌법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여야가 같이 만든 겁니다. 이 헌법에는요, 제가 정의, 권력, 공화라는 말을 한 번 나온다고 그랬지만 자유라는 말이 한 21번 정도 나와요. 권리라는 말이 한 21번 정도 나와요. 뭐 의무라는 말, 책임, 평등 이런 말. 보수는 이제까지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냥 골라봤습니다. 그 중에 성장 뽑아보고, 자유, 시장 경제 뽑아보고, 그럼 맨날 보수는 입에 달린 게 자유고, 시장 경제고, 민주주의고 뭐 이렇습니다. 진보는 또 입에 달린 게 복지, 분배, 평등. 그 사람들은 그것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조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헌법에는 성장도 있고 복지도 있고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고 그 가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보수는 여기에 헌법에 있는 가치를 제대로 지켜나가는 보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진보하고 뭐가 다르냐. 보수가 분배하고 복지를 주장하고 이러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이러면 진보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진보 영역으로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뭐가 탈납니까? 진보도 똑같이 들어라 그러죠. 그러면 보수도 분배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하고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고 보수도 그러면서 진보는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보수하고 진보가 중간에 만나는 뭐라 그럴까요? 교집합이라고 그럴까요? 공통분모가 이렇게 넓어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와 샌더스로 완전히 찢어진 극단의 정치하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됐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양쪽이 그냥 자기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지지자들 우리 보수 같으면 막 진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꼴보수들한테만 가서 표를 구하는 그런 보수? 그 보수 안 하고 중간지대로 자꾸 와서 진보당하고 자꾸 만나서 같은 공통 영역이 있으면 저는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의 볼 수 있는 게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아까 뭐 질문하신 것 중에 보수의 가치는 저는 헌법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소속은요. 제가 17년 이 당에 있으면서 한 3달 정도 무소속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탈당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당선되면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제가 반야울 시장에 가서 강날 가면 젊은 분들이 저를 붙잡고 당신이 새누리당 안 돌아가면 내가 찍어줄게. 근데 새누리당 돌아가면 절대 안 찍어준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저는 약속을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제가 보수 혁명을 하겠습니다. 보수당 바꾸겠습니다. 이랬고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 당장 내년에 대선만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냥 분칠만 하고 그런 식으로 바꿔줘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절하게 무너지고 바닥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보수의 가치, 보수의 변화 이거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국민들한테 진짜 진정성 있게 내세워야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보수당이 300년을 버텼습니다. 영국 보수당이 300년을 버티면서 왜 300년이나 한 정당이 계속 살아올 수 있었느냐, 생존할 수 있었느냐. 그 사람들은 처음에 여왕을, 귀족을 위하는 당이다가 거기에서 상인계급, 기업가 계급으로 넓혔다가 나중에는 노동자 계급한테까지 보수당이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게 열린 보수당의 모습인데 영국 보수당이 그래가지고 300년을 버텼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이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 정당이 보수가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당에서 저한테 주어진 그런 일을 저희 어떤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지금 와가지고 저 혼자 도망가듯이 탈당해가지고 선거 앞두고 어디 밖에 가서 들판에서 그렇게 야합하듯이 선거를 앞둔 정당을 급조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정치가 발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새누리당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뜻을 같이 하는 당 안에 많지 않은 세력이지만 한번 그런 변화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맙습니다. 마지막 교수님 앞에 학생만 자꾸 시키시는데 아, 뒤에 학생들은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아니, 하세요. 예. 학생 이름이 어떻게? 김? 예. 저는 행정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진로나게 앞서서 정치를 공부할 때 저는 약간 진보 쪽 성향이지만 그래도 보수를 공부하거나 참고를 할 때 의원님이 예전에 토론을 했던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본 적도 있고 또 그 질문을 하고 싶다 이 생각했는데 이 기회가 주어져서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사회경제학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배웠을 때는 좀 이게 뉴 거버넌스랑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시장에 전부 모든 걸 맡겼다가 이게 이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니까는 시장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이걸 막기 위해 이제 정부가 개입하면서 복지를 하는데 이제 예산이 팽창하게 되면서 정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도 실패하고 정부에 맡겨도 실패하니까는 현대적으로 나온 모델이 뉴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제 제3지대의 각종 시민 단체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제 서로 감시를 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건데 이게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작년 1학기 때 전공 수업으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 모델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때 교회 문제로 저희가 그 대학가 원룸 그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대학이랑 대학에 속해 있는 봉사 단체랑 저기 읍사무소에 직접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구상을 할 때는 그냥 이건 뭐 봉사니까는 은행들 모집하면 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알아서 뭐 감시하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경우가 있었는데 직접 뛰어보니까는 이게 왜 안 되는지 좀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웠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묶고 저기서 묶고 하다가
결국 세 곳에서 좀 할 의향이 있다까지는 저희가 받고 이제 그걸 뭐 발표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아까 의원님께서 이거를 하시면서 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도덕적 해이랑 그 정치적 그게 있었나요? 오염이라고. 오염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공무원들이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탁상 행정이랑 정시 행정이 있는데 주로 탁상 행정이 이번에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다가 느낀 게 요즘 경제도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공무원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학과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한테 너 왜 공무원 공부하냐 하면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안정적이니까 하고 두 번째 이유는 나는 뭐 딱히 스펙 내세울 게 없어서 그냥 공부한다 이거고 예. 그래서 이게 도덕적 해이가 이런 공무원들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좀 국가 발전에 저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이 좀 더디게 되는 요인이고 또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니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경제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건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무원을 바라보는 의원님 생각입니다. 예, 이제 행정을 공부하니까 학생은 좀 유감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사회경제라는 게 이제 여러분 영어를 쓰니까 그런데 가버넌스라는 게 이제 뭐 여러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버넌스라는 것은 의사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의사를 결정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하느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는 제가 학생 이야기한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은 뭐냐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사회적 경제는 경제입니다. 오늘 제가 아마 강의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사회적 가치나 공화주의 핵심 가치나 이런 쪽에 아마 지금 이제 머리가 많이 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다. 협동조합은 누가 돈 대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와서 기부해주고 자선해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협동조합이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 닫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서 경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보통 그냥 NGO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 가버넌스가 다르다는 그런 문제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에서 이사회가 있고 주주가 있고 사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직원들이 있는 이런 주식회사에서 돈벌이만 막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결정을 주주가 책임지고 배당도 받아가고 이런 주식회사하고 다른 추구하는 게 그냥 돈 벌자가 아니고 의사결정하는 구조부터 추구하는 바도 다른 그렇지만 그 조직이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경제다. 돈이다. 이래서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 플러스 경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버넌스 다르다는 학생 말은 맞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보통 일반의 바깥에 있는 국가와 시장이 아닌 그냥 NGO나 시민단체 그런 것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NGO나 시민단체는 자기들이 뭐 어디서 돈을 갖고 와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봉사활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그냥 사회적인 활동이지 경제입니다. 이건 경제입니다. 경제라는 걸 잊으면 이건 안 된다 라는 말을 드리고 그러고는 아마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공무원들한테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젊은이들이 9급 공무원이든 7급 공무원이든 5급 공무원이든 공무원 시험을 하고 교사 시험을 하는 절대 저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갖는 거는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하고 교사 되면요 육아휴직도 보통 기업은 1년밖에 안 되는 건 3년입니다. 우리나라 교사들 출산율이요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도 훨씬 높습니다. 왜? 안정된 직업에 육아휴직까지 3년을 주니까 네? 아주 그냥 자녀도 낳고 애도 낳고 이러는 거죠. 부부가 다 선생님이면 더 좋죠. 공무원이면 더 좋고 그런 좋은 직장을 블레임할 게 아니라 비난할 건 전혀 없는데 다만 공무원들 다
처음에 공무원 될 때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념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문제는 오히려 리더십일 겁니다. 그분들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 세금을 월급 받으면서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위에 대통령과 장관과 차관과 국장과 그 위에 사람들이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 아까 우리 언론 통제 이야기했습니다만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냥 실력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줄만 잘 서면 출세가 보장돼 있고 그것도 대통령 장관도 아니고 저 옆에 이상한 무슨 아주머니한테 줄 잘 서면 출세가 보장돼 이런 나라에서 공무원을 하면 자기도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뛰도록 하고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정치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마 그때가 이거는 더 이상 안 먹네요. 정치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드린 말씀이 여러분 지금 아마 제가 저희 새누리당 진짜 미우실 거고 대통령 진짜 미우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법 만들고요. 예산 만들고요. 거기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이 사람들이 손에 여러분들의 그냥 인생이 그냥 거기서 좌우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로 서면요. 저는 경제 문제도 결국은 정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바로 서면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원들도 상당히 일 정말 똑바로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그런 세상이 되면 일 똑바로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답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은 의원님께서 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학생은 지금 써주신 분이 안 보이고요. 저기 저 뒤에 있습니다. 예. 저 선분 바로 앞에 여자분이 한 분 계시니까 일어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니고 학생입니다. 정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아노과에서 나온 1승학번 김단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먼저 이제 의원님께서 저희 처음 배웠을 때 지금 시급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그 시급에 대한 사과가 옳든 뭐 그르든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에게 일단 그렇게 고개 숙여서 사과해 주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강의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오늘 오전부터 유승민 의원님께 계속 궁금해 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안철수 씨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바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유승민 의원님께서는 오전에 대구시청에서 기자들 앞에서 직접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님께서도 안철수 의원과 똑같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바라시는 겁니까? 예,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앉으시죠. 예. 대통령과 이번 사건의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검찰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정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또 특별검사를 조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일 국회가 열리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가 국회를 이렇게 그 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검찰 수사 이후에 곧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 내지는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저는 국회는 바로 탄핵 절차에 접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저는 한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바로 물러나느냐, 뭐 하해라는 표현을 저는 쓰기 싫어해서 사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바로 사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본인의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임을 안 하고 뭐 이선 후퇴를 하고 총리 장관을 국회가 추천하는 대로 해도 그것도 본인의 결단입니다. 저는 총리 장관 뭐 지금 국회라는 게 야당이니까요.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와 장관으로 빨리 내각을 만들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탄핵이든 하야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임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그거는 본인이 결단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사임을 포함해서 이선 후퇴를 포함해서 탈당을 포함해서 본인이 진짜 개인이 어떻게 뭐 처벌을 받고 하는 그 개인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지막에 욕심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계속 대통령한테 결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탄핵은 다른 문제입니다. 탄핵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든 앞으로 있을 특검이든 거기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 대통령의 법률 위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그 즉시 국회는 탄핵을 접수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국회가 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는지는 저도 얼핏 기사 제목만 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누구도 임기가 언제까지가 좋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대통령께서는 불행하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그런 의혹에 비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지금 지난 주말에 대구고 광화문이고 그렇게 질서 있게 법 지키면서 폭력 행사하지 않고 해 주셨듯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께서는 대통령보다도 저희들 같은 정치인들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고 해가 우리도 왜 우리는 법 절차를 따라야 되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겼더라도 우리 민주법치국가의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들은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우리 시민들은 법에 따라서 법대로 심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탄핵을 언제 하느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의 공소장에 내지는 대통령을 수사하고 나면 그 수사된 그 수사 기록에 분명히 뭐가 나타나야지 탄핵할 수 있다. 그 범죄 증거가 나타나면 그건 바로 탄핵하는 게 옳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는 질문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대통령 선거 때 지난번에 이제 동부 유라열을 지나고 나오다가 유승민 의원님께서 선거를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은 이제 격려를 해주고 싶었는데 표현을 못하고 이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 제가 좀 생기는 이러지만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 못 드렸다. 그러니까 교수님 다음부터는 그런 거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표현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유승민 의원님께 대한 지지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그리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다녀주신 유승민 의원께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사진을 같이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